이완용은 매국노에 틀림없지만 그는 당대의식 없는 무기력한 지식대 중에 일반 논리에 충실한 탁월한 한 인간이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 더 모나일러티 오브 이빌 시대의 상식을 쫓는 평범성 자체가 하게 된다. 구현자인지 모르겠다. 기실방국의 근원적 책임은 고종이겠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는 모든 문제에 앞장서 사인한 것 사실이지만 그것은 고종의 암묵적인 지시 속에 순종행했다. 고종이나 이완용이나 역사 흐름에 한거하는 도적 의지가 전무했다. 역사 대세를 막아낼 실력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랬다. 일본의 후진성, 디지털 시대의 일본의 아날로그적 정밀성이 빛을 보지 못한다. 윤석열이나 고종이나 이완용의 역할을 아울러 담당하고자 한다면 그 동기가 매우 혼란스럽다. 첫째, 우리는 1세기에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본 특유의 정밀성이 백제 문화가 가르쳐준 장점,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우월성을 존속시키지 못했다. 정밀성의 보편적인 기반을 디지털 기술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강점 사이언스가 아닌 테크놀로지, 우리가 일정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일본을 앞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이언스가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노벨상이 한 20명 탔나요 지금 까지. 한국은 0명인데 다 합쳐서 이 문학상까지 20명 정도 되겠죠. 둘째, 일본 문명이 우위를 과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이언스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였다. 우리는 사이언스 지식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사이언스 원칙은 서구 문명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일본의 강점이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디지털 문명을 보편하는 일본의 강점을 평준화시켰다. 러셀도 언젠가 말했지만 과학 문명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것이라면 양적인 것이다. 양적인 것은 문명 간에 이전되기가 쉽다. 우리는 각 방면의 테크놀로지에서 인류 보편의 수준의 상한성을 달리고 있다. 창의성 측면에서 일본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사이언스든 테크놀로지든 현재 인류 문명 핵심적 과제는 상상력, 창의성, 실효성, 도덕적 절제력이 있다. 일본은 창의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인문화 경직성이 창조적인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죠,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놀고 먹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문화, 장인문화 모두 도덕성 결여된 골동품. 넷째로 일본의 기업은 장인문화의 고유한 특이한 제도를 지니고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장점이 지금 변하는 세태에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다. 다섯째,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찬란한 과거 때문에 오히려 정치되었다. 다섯째로 일본의 학계는 메이지 유신 시대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찬란한 업적을 축적했다. 인도학, 불교학, 중국 고전학 등등의 문화에서도 추종을 불하는 해석학과 신무한 사유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그런 탁월성은 더 이상 독점적이지 못하다. 한국 학계 연구도 원전 해석이나 사유의 구성력에 있어서 일본 학계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일본 학계는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적인 발전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만화, 드라마, 연예, 각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의존치 않고 세계의 선두에 선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창조적일 수가 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이 후전적인 일본에게 굴종적이 하는가?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에 뒤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대에 좀 형편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쇠잔해가는 문명인데 어찌하여 창의성 있고 실력 있고 독자적인 개척력 있는 한국 문명이 일본에게 알랑방구를 껴야 되고 일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미국이 시키니까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합동으로 이제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소련 북한에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특권을 포기하려 하는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는 것이 있다고 오판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평범성이 죄악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일본과 관계에서 딜링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만 가져오는 외교를 왜 강행하려고 하는가? 이 터무니없는 테마에 대한 나의 소견에 그럴듯한 대답은 두겠다. 손해볼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어찌하여 윤석열을 손해볼 짓으로 역사를 움직이려 하는가? 윤석열 굴종에는 도사 한 명 사견됩니까? 첫째는 아주 타문이없지만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추론이 하나 있다. 윤석열 부부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도사가 있는데 천공이죠. 그 도사는 무조건 일본 좋은 나라고 그 나라와 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혁명적 과업이라고 메시지를 계속 바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숙지하는 사실이다. 이 나라는 도사 한 명의 사견에서 일본 추종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주. 둘째는 미국이 그런 윤석열 행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 명령한다는 것이다. 도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약점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천주교인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크죠. 바티칸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윤석열 어렸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쌓고 그 신념은 프로토타입은 미국 역사가 과시하는 이데아 티푸스였다.
그런데 그 미국이 현재 생존해 갈 수 있는 가장 굳건한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은 한미일 공조라고 보는 것이다. 공조라기보다는 이 굳건한 군사동맹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명의 성장 열기를 빼내서 일본을 도와주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면서 미국의 우위를 견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꼬북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굴종 메이지 유신 이래의 근대 모델에 대한 내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노 공야장이 이런 말했다. 유공유문 문자 그대로 이 말만 해석하면 무엇을 새로 듣는 것이 두렵다는 뜻이다. 이 말의 주인공은 공자의 제자 중 제일 나이가 많고 우리가 가고 지휘관을 잘하면서 공자에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제자라기보다는 친구처럼 항상 공자를 보자는 자로라는 사나이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진하게 느껴진 명언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담궜다. 자로 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 이 문장에 대한 나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자로는 좋은 가르침을 듣고 아직 미처 실행하지 못했으며 행위가 또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두려워했다. 실천해야 할 훌륭한 말씀을 선생님께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어쩌나 그것이 공포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로 성격이 잘 드러났다. 진리를 들으면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성격이 우직해서 그것을 내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무서운 실천력과 진리에 대한 열정의 소유자 그리고 직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현존재의 다면성이 코믹하게 그랬다. 우리 시대 불교의 학생이라서 가장 존경스러운 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월운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다. 인본욕생경. 이 월운 스님은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 사업을 주관하셔 완수했다. 우리나라 월운 스님처럼 세밀하게 행사 8만대장경 경판을 모두 읽은 분은 다시 없을 것 같다. 우리 유학계로 보면 민족문화 추진의 국역연수원 교수로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학고전 고객사회 혁혁한 공을 세우신 신호혈 선생님에게나 비견될 인물이라고 했다. 월운 스님은 대강백 운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는데 지금 광릉 봉선사에 계실 조실로 계시다. 그런데 이 스님께서 인본 육생경이랑 중국 불교 극히 초기에 성립된 결정점 아함을 속한다는 번역하신데 이 번역 작업은 한글 대정경 작업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은 중국 불교 원시적인 모습을 알리는 당대 생애 일대의 매우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이다. 번역자인 안세골은 천산남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출신이었는데 그의 활약 시기는 경화의대가 정연히 활약 시기가 겹친다. 이 시기 삼국지에도 나오죠. 이미 어마어마한 역경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른 스님께서 이 대작의 번역사에 소문을 쓸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나는 별의별 세상을 다 살아봤다고 생각한다. 조선 최고 학생이 최대의 공업에 내가 오늘 덮어씌운다니. 하여튼 나는 황송한 마음으로 소천을 받아들이고 봉선사 다경실로 어른을 찾아뵈었다. 나는 스님께 처음 뵙는 마당에 노인 잡수시기 부드러운 한우 안심이라도 한짝 사갈 생각도 해봤으나 불문의 비린내를 피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에 어긋나는 행동일 것 같고 생각도 하면서 그냥 너는 한글 역조 3권 한지를 들고 가겠다. 저러고서 나는 내치기 이렇게 썼다. 학여 불급 유공실지 이것은 논어 태백이 있는 말인데 공자가 배움에 길에서 느낀 것을 고백한 것이다. 나는 스님 뵈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공자의 말을 쓴 것이다. 저는 도저히 스님의 학문 경제는 미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해도 또 놓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미지능행 유공유문이로서야 책을 다 못 본다고 책하지 마옵소서. 이미 가지고 있는 책도 많은데 또 책을 주시니 자로처럼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공포하고 감이 앞선다는 뜻일 게다. 논어 구절을 활용한 선문답치고는 참 고매한 경지라고 하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인본 욕생경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난세일기에 쓰기로 작정한 후 너무나 많은 사건이 집중적으로 계속 터지니까 유공유문이란 것이다. 새로운 뉴스가 오로지 공포스러울 뿐이란 것이다. 괜히 쓰기로 했나 보다 하고 후회도 해봤지만 절필하기는 너무나 많은 국민이 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도종의 하차는 불가할 것 같다. 지금 방금 결제를 끝내 명진 스님 말 도노골 선생 언어는 이 시대의 먹줄이라 먹줄이 우선 튕겨놓아야 목수들이 어떻게 톱질할지 요령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아 좀 더 늦게 가라. 만년필든 내 팔목이 아프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빈으로서 얼라이언스 오브 프리덤, 얼라이언스 인 액션, 자유동맹, 행동한 동맹이라는 제목하에 영어로 연설을 하는 사건이다. 43분간 행한 장문 연설인데 연설 초장부터 의원들이 기립하기 시작했고 23번의 열렬한 기립 박수가 이었다. 총 58번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한우son까지 나오는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열렬한 환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지나서 연설 장면을 누구든지 직접 경험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영어 자기화된 영어는 아니다. 그리고 그 발음 체계도 어느 단어 틀리게 발음하게도 음성학적으로 자신 있고 깔끔하게 단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죽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어낸 스피치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며 주제의식이 명료하게 전개됐다. 하나의 스피치를 볼 때 매우 정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지성적인 원칙과 감성적인 사례들이 매우 정교하게 혼성 배열되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밀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장면의 기립박수는 위선적인 격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였다. 내가 스피치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미 의회 스피치가 얼마나 어려운 연출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연출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은 말할 수 있다. 물론 문장 구성이나 영어 표현이 모두 윤석열의 실력이 한 것이 아니라도 그 핵심적인 구성력은 결코 그의 소견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주어진 원권리는 앵무새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생각과 표현력을 기초적인 구석으로 해서 현지 상황에 밝은 영어 도서에 달라붙어서 감정적인 콩고물을 잔뜩 발라 만든 원고로 보인다. 이러한 나의 칭찬처럼 들리는 말에 실망한 사람이 많겠지만 사태를 분석하는 자세는 과학적이고 엄정해야 하는 나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다. 윤석열은 맹충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범이다. 그리고 자신은 확신에 따라서 조국 연관의 세계를 연출해낼 수 있는 탁월한 연출가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거나 묵살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점치는데 오류가만이 생겨날 수 있다. 미 의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윤석열의 연출력은 가공한 그 무엇이다. 앞으로 한국의 전개에서 그가 연출해낼 수 있는 연극의 범위나 범주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의 진로에 중수감기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 100만이 촛불을 들이댄다고 용퇴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의 방면이 결코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지 못했다. 그러나 30%가 철통 같은 지지 세력에 확신을 주었고 프라이드를 주었다. 보수 언론의 논조를 봐도 과연 우리가 지지한 성렬이가 잘하고 있다는 식의 자부감을 과시하고 있다. 결코 헛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과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방미를 통해서 세계 리더 반열에 오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울 윤석열의 연출력을 인정한다고 하자. 과연 그가 연출한 것은 무엇일까? 연출의 테마가 무엇이냐? 그가 연출한 테마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취임연설, 3.1절 연설, 광복기념사 등등에서 계속 반복했는데 자유란 말, 그리고 자유란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민주란 말.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는 북한도 쓰는 말인데, 그리고 자신의 통치 신념을 맡는 법과 질서, 로우 앤 오더, 즉 법치라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가 무엇이 자유가 뭔지 법의 질서가 무엇인지 관해서 일체의 원칙적인 논의나 합의 내용이 없다.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한 단 한 구절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진리와 자유롭게 형성된 공론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주의는 또다시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가려져서 동어 반복적인 얘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이란 말을 수식하는 정치적인 말이 전혀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의거한다는 뜻이 되면 그것은 독재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수식하는 진리란 말, 그리고 자유롭게 형성된 공론이란 말이 전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윤석열은 과연 자유롭게 형성된 공론에 따라서 생존하고 있는 인물인가? 그의 의사결정이 주변의 친근한 검사 계열의 인사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어리석은 결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항이 아닌가. 윤석열이 과연 자유롭게 형성되어가는 공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인가. 자, 윤석열이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로 미 상하 의원들과 궁뎅이를 23번이나 들썩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도무지 될성부를 이야기인가. 그는 민주, 자유, 법치 이런 말들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냥 의미 없는 항상 내 앞에 내가는 간판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과연 이런 간판 클리셰 진부한 상투어구로서 미 의회를 들썩거리는 연출을 감행했단 말인가? 그 연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영화를 연출한다고 치자. 가장 먼저 영화 성격을 규정한다. 로맨스물의 액션물이나 로맨스는 너무 약하다. 액션은 거줬지. 제목도 얼라이언스 인 액션이라고 했으니까 액션물이 좋다. 어떤 액션이야? 살인마 액션이야? 스파이 액션이야? 그것보다는 좀 스케일이 큰 액션이 좋겠다. 전쟁 액션이 좋겠다. 전쟁에다가 전우회 같은 휴먼 드라마를 집어넣으면 백발백중 모두 감동을 받는다. 궁뎅이를 들썩거리고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데 전우들의 처절한 투쟁과 희생 같은 것만 들춰내면 저절로 눈물이 나. 자, 생각해보자. 미국 역사, 한국 역사를 읽는 가장 좋은 전쟁 테마는 무엇인가? 1차, 2차 대전, 6.25가 있지 않나? 6.25면 다 끝나는 건 문제 아니야. 뭘 망설일 게 있는가? 6.25야, 이것이야말로 나의 연설의 최고의 주제다. 사실 윤석열 미 의회 연설의 최대 테마는 다름은 6.25 전쟁이다. 사실 6.25 전쟁만큼 자유와 민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물겨운 한미간의 공감, 공투회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6.25 전쟁은 매우 심플한 도식으로 접근해도 별탈이 없다. 보편적인 합의가 쉽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화신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품고 남침을 한 것은 사실이다. 1950년 6월 25일 직전에 김일성과 남로당의 수방 박헌영은 특별기편으로 모스크바로 나서 스탈린을 만났고 또다시 베이징으로 가서 마오쩌둥을 만난다. 그 회담 전문 내용까지 문서로 남아있으므로 부원할 필요가 없다. 이 민족상잔의 비극적 역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확고한 책임이다. 나는 인간적으로 박헌영이라는 인간의 투쟁 역사에 대해서 불일상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는 거시적인 완복을 결한 판단력이 매우 부실한 이념과 정파적인 편견에 집착된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로당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밀고만 내려오면 들불처럼 타오르라 생각했다. 이 얼마나 좋은 테마냐. 바보같이 코뮤니스트들이 오판에서 저지른 제3차 세계대전급의 전쟁을 막아낸 미국 용사들 자그마치 이들의 희생은 4만을 육박하고 실제로 5만을 육박한다 설했다. 이 희생은 훗날 16세나 계속된 월남전쟁에 희생된 미국 사망자가 5만 8천 명에 맞먹는 숫자이다. 인류사에서 의뢰를 보기 힘든 참혹한 전이다. 참 6.25 참전용사 중에서 미 의회 의원이 된 사람들 명단을 뽑아라. 참 그리고 참전용사들 중 팔과 다리를 잃고 참전용사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비친 웨버 대령님 계시지 않느냐뇨. 그분의 손녀를 모셔와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찌 감정적으로 의사당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미국 전쟁 영웅들이 들먹이면서 그들을 몸바쳐 지키려고 한 것이 바로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공산주의자들 때려잡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배타적인 맥락을 떠나서는 그 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과연 6.25란 전쟁의 비극을 빨갱이들의 난동에 미국이 때려잡은 사건으로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위대한 흑백 논리의 영웅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미국 역사 순결한 이상주의로서 우리의 칭송과 찬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6.25 전쟁과 같은 세계사적인 거대 사건은 아무리 직접적인 근인이나 자잘한 이유가 많다 하더라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뭔 원인이죠? 한국 역사를 통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역사가이자 한국 전쟁의 세계적인 원인 브루스 커밍스는 6.25를 단순한 남친 북침의 문제로 보신다. 한국 전쟁의 기원 1981년에는 한국 전쟁을 국제 학술 무대에 올려놓은 최초 명제에서 그는 한국 전쟁을 유도된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인디우스드 워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남침 행위가 암암리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도록 유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약간 브루스 커밍스는 좌파적으로 취급되죠. 당연히 유도의 주체는 미국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을 두고 남북의 작은 충돌은 자주 있었다. 6월 25일 오전 11시에 평양 라디오 방식은 북한의 선전포고를 한 내용도 남한의 침략에 대한 자유적 반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커밍스 교수는 전쟁의 원인이 이렇게 외지적인 사건에서 자일 것이 아니라 해방 후 한국 역사 진행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축적된 업보에서 차지한다고 본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조선민중의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 활동과 그 활동을 빨갱이들의 난동으로만 힘으로 가는 미군정의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부추기는 남한의 우파 세력의 대부분 권위와 학식이 있고 친일 경력을 가진 친미 세력 중동으로 형성된 모순 구조에서 이미 한국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 모순이 제주 4.3 사건의 직접 원인이었고 제주도는 인민위원회의 장악력이 가장 강렬하고 굳건했다. 또 여순 민중항쟁과 연관된 원인이겠다. 제중민중을 토벌하는 명령을 거부한 여수 국군 14연대 병사들의 항명으로 시작. 생각해보라. 4.3에서 3만 년 정도 민중이 학살되고 여순 항쟁에서 2만 5천 명 중의 민중이 도살됐다면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실 이러한 조선 역사의 비극적 관계는 미국 정권 담당자들의 세계인식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중첩되었다. 아주 쉽게 말해서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4선 임기만 제대로 끝낼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계의 중론이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질서 미소 대립의 냉전구조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1945년 4월 10일 뇌출혈로 세상을 하직한다. 향년 63세 소아마 앞에 앉아있죠. 루즈벨트는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과 함께 미국 역사 3대 대통령을 꼽힌다. 저는 루즈벨트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단은 원흉이죠. 그러나 그를 계승한 해리 트루먼도 얘 나쁜 놈이죠. 무지막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국제주의적인 협상과 타협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꽉 막힌 사람이다. 그는 소련을 적으로 하여 확고한 자유세계를 정립하는 것을 생애의 주구 목적으로 삼았다.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이 사람. 자유민주주의 방어를 위해서 소련이라는 세계적인 깡패에 대해서 십자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1947년 3월 10일 미 의회에서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 세계 냉전 질서 근간이었다. 그것은 독재 정체를 하는
공산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영토 보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세계 모든 국민에게 아낌없이 경제 원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독트리는 소련 팽창을 막는 효과가 있었고 전후 유럽을 재건해서 자본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공헌했다. 그리고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러니까 좌우 이념을 극대화시킨 트루먼 독트리는야말로 전후 미국 외교 노선의 중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토가 결성된 다음에 1950년대 중반이야말로 소련과 중공이 연관된 전쟁이 하나 터진다면 트루먼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도 있는 사태였다. 제주에서 4.3이 발발한 배경에도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응원경찰이 민중을 위해서 발표한 것이 1947년 3월 2일의 사건이고 열 하루인 3월 10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다. 3월 19일에는 조병욱 미 군정청 경무부장이 경찰의 발표가 정당방위라고 선언한다. 기실 이승만은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파 정권을 유지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모두가 트루먼이 덕분이기도 했다. 이건 맞는 거죠. 6.25 전쟁이 발발한 그 이후에 진행 상태를 관찰해보면 유도된 전쟁이라는 가설을 구체화시키는 묘한 징표들이 엿보이게 된다. 김일성의 남침 분명 사전에 예고된 것이 아닐 것이고 미국이 한국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국제적인 정보 채널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마치 기다렸던 듯이 개전 당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한다. 찬성 9, 기권 1명, 불참석 1. 기권은 이제 소련이 퇴장한 거죠. 결의문은 적대 행위에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성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유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한다. 무력 공격 격퇴와 그 지역에서 국제 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 이 82호와 83호 결의안은 유엔 헌정에 따른 집단 안보를 발동한 것인데 유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한국 전쟁이요. 유엔을 살려준 겁니까? 전에는 이제 국제 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1차 세계대전에 없어졌죠. 다시 말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마음 놓고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불과 개전 이틀 만에 유엔 이름으로 미국의 참전을 선포한다. 타국들도 미국 행보에 동조해서 참전한다. 그리고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 및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이른 대항행한 약속을 했다. 유엔의 6.25 전쟁 개입은 유엔의 집단안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최초 사례다. 생각해봐라. 좀 오묘하지 않는가. 재수가 좋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으나 25일 조선의 염려일 경우 느닷없이 들어닥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유엔이란 거대한 세계적인 기구가 바로 그날 당일로 안보를 소집한다는 사실,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틀 만에 공식적인 유엔 국가들이 참전을 허락하고 지원을 독려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유엔이 창설된 이래 1945년 10월 24일에 출범, 유례가 없었던 최초의 집단 안보 체제 발동이라는 사실, 이것이 불과 이틀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천우신조 대한민국의 행운으로 봐야 할까 내 입으로 딴말을 할 수가 없을 때 하여튼 오묘하다. 현지 우연이라. 트루먼은 6월 27일 미국의 해군 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을 지원해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6월 28일 동경에 있던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수원비행장에 도착한다. 이승만 대통령,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첫지위 군사고문단장 짐 하우스만 대위가 그 자리에서 도열하고 있다. 하우스만 대위가 전황을 브리핑하자 메가더는 이론이 필요 없어. 두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겠어 하면서 곧장 지프차에 몸을 싣고 한강 남쪽에 제방에 도착해서 전선을 시찬다. 기총소사와 박격폭탄에 환영을 받으면서 메가더는 파란 눈을 가진 쇼군 노릇하기도 지루하다. 이제 내 본령으로 돌아왔다. 얼굴에 화색을 띄우면서 미 국방선의 전물을 본다. 한국전은 미 지상군 파견 없이는 패닉 현상을 수습할 길이 없다. 그리고 참호 속에 있는 한국 병사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동경으로 돌아서 지원병력을 보내줄 테니 안심하고 싸우라. 메가더가 미 국방선의 지상군을 요청 파병하자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에서 유엔의 군사활동을 위해서 미국에게 최고 지휘권을 위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미국의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된다. 정식으로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된 것이 한반도에서 군사지휘권은 미국의 메가더 원수에게 지워졌으며 기존의 직함이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직책과 직함이 추가된 한국을 원조하기서 육군, 해군, 공군 및 지상군을 파견한 16개국의 군대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승만의 각서.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에게 이행한다는 각서를 썼다. 대전각서. 이 모두가 우리 민족에겐 슬픈 이야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의사단이 신나게 찬양해야 할 자유와 민주와 법치의 영광은 아니다. 보다 깊은 반성을 요하는 슬픈 이야기다. 6.25 전쟁 시절만 해도 미국의 젊은이들은 순진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상주의적인 열정에 불타올랐고 트루먼의 야심찬 세계
재편 기획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자신들의 어떤 그랜드 플랜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의식이 없었다. 이런 젊은이들의 순결한 희생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자유, 민주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의 전략은 훌륭한 연출이라 말할 수 있겠다. 지금도 똑같죠. 좌파에 선동되는 젊은이들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것이든 유도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그 본래적인 이상주의적인 열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나다니엘 호든이 좋은 글씨를 쓸 때만 해도 미국 사회는 청교도적인 경고성과 또 동시에 청교적인 도덕적인 리고리즘의 위선을 비판하는 깊이 있는 사유가 살았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시기만 해도 미국은 정의로운 구원자 세이버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국은 허구와 배타와 편가르기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탐욕에 화신이 된 것이다. 소련은 본시 허약한 신생국이다. 1920년대 들어서나 국제사회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기 시작한 바스러지기 쉬운 나라였다. 소련은 미국의 냉전체제 요구에 대해서 부풀려진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6.25 전쟁도 알고 보면 허상이 난무한 인간의 운명성을 소치라고 말할 수 있다. 6.25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오직 남북한의 민간인을 합쳐서 400만가량의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사실만이 이열한 현실일 뿐이다. 6.25 전쟁은 횟수로 4년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독립시킬 수 없는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찰로서 큰 형님 노릇을 하게 된 미국이 아시아 공백에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 영토를 만들어가는 30년의 시행착오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한 단락이다. 1945년 중국 대륙의 국공내전을 시작해서 인도차이나 전쟁,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이 이르는 30년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을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고 부른다. 6.25말 따로 떼어내기 어려운 아시아, 유럽, 미국 역사 전체를 이해해만 유해될 수가 있는 대전쟁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의 공통된 테마는 미국의 무지다. 아무런 선거 없이 6.25 전쟁을 끝냈다면 그리고 미국 명이 애지무지하게 한 자신들을 고귀한 젊은이들이 3만 명이나 사지로 몰았다면 최소한 거의 동일한 구도에서 연출된 베트남이나 새로운 무대에서 또다시 5만 8천 명의 미국의 순진무관 젊은이들을 도륙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5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 장난이냐.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6.25 전쟁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케네디는 말한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지만 참으로 웃긴 얘기다. 조국이 어떤 조국인데 무엇을 하려는 조국인데 우리 조선 땅에서만 해도 미 군정 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족적을 행했고 또다시 월남 땅에 100만 톤이 넘는 포탄을 투여하려는 조국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초기에는 영장을 받으면 서로 가려고 다투었다.